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형기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양리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신약 개발, 특히 초기 임상 시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도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효율화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현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 때는 이제 의료 관련된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연구들을 주로 했었고요. 지금 병원에서는 그런 자연어 처리를 가지고 환자들을 돕거나 의사들을 도울 수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석실에서 투석 환자들이 저혈압을 겪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 연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의약품을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합니다. 이 약이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약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주사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흔히 합성의약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입니다. 근데 그러한 합성의약품과 대비되는 또 다른 큰 범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생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유래했거나 또는 정제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키워낸 것을 다양한 정제 과정을 거쳐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의약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단 두 가지 의약품은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합성의약품은 아주 작고요. 그러니까 분자량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500 이하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은 덩치가 너무너무 큽니다. 보통 15만 정도 이렇게 되고요. 덩치가 크니까 구조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합성의약품은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넣어서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제형의 의약품이 나오는데, 바이오의약품은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이나 아니면 전 개체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배양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매우 예민하고요. 그래서 이동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던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송하는 어떤 그 차량 안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고, 보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두 가지 의약품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사실 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축 적혈구라든가 냉동 혈장 등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사용했고요. 또 백신도 사백신, 생백신 이러한 옛날 기술로 만든 백신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었는데, 신기술에 기반을 둔 바이오 의약품은 1990년대 이후에 이런 이제 새로운 의미의 바이오 의약품이 시장에 소개되면서 갑자기 이게 이제 시장을 아주 크게 열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럼 왜 바이오 의약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느냐? 바이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떠한 생명 현상 조절에 관여하는 어떤 물질 또는 그것과 유사한 물질을 변형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서부터 이 바이오 의약품이 어떤 효과를 가질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고요. 또 그래서 전체 지금 신약 개발의 한 40% 정도의 연구비를 이런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요. 제품 수로 따지면은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이오 의약품이 무척 비쌉니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물론 그게 쉽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게 비싸니까 시장에 잘 안착하면 매출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실제로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과 달리 그 치료 효과가 매우 극명하게 나뉩니다. 반응하지 않는 환자도 있지만 반응한 환자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아주 극명해서 거의 완치에 달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이 많은 사람이 바이오 의약품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이고요. 현재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항체 의약품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바이오 의약품에 소위 말하는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남이 먼저 개발해 놓은 바이오 의약품과 비슷하게 만든, 그래서 그걸 바이오시밀러라고 말하는데요. 바이오시밀러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그리고 이제 후발 개발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도 싸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문턱을 낮춰준 제품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고요. 아마 1970년대 말쯤부터 이제 개발이 된 기술인데, 우리가 세포한테 원하는 기능을 가지게, 아니면 원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유전자를 넣어주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슐린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소 인슐린을 계속 추출할 수 있지만 그게 비용적으로도 문제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뭐 세균이나 단순한 동물 세포 이런데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영양을 주고 인슐린을 만들게 한 다음에 추출하고 이러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품질 높은 인슐린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합물 의약품 개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특정한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소위 말하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타겟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타겟, 그러니까 표적을 찾으면 그 타겟에 붙을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스크리닝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바이오 의약품을 조금 더 약답게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그 약답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체내 환경에서 안정하도록 구조를 약간 바꾸거나 또는 오랫동안 잔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독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앤다든가 감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임상 또는 비임상이라고 해서요. 과연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이 바이오 의약품이 원하는 대로 특정한 타겟, 그러니까 표적에 진짜 붙는지, 붙어서 원하는 기능을 나타내는지 이러한 과정을 먼저 확인하고요. 동시에 이 바이오 의약품을 우리가 얼마나 동물에게 많이 줄 수 있는지, 독성 연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동시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생식 독성, 그다음에 유전 독성,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독성 연구를 병행하게 됩니다. 충분히 안전하고 동물 모델을 통해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원하는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은 드디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개발 또는 임상 시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상 시험은 흔히 1상, 2상, 3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상은 보통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었을 때 얼마나 많이 흡수 또는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체내에 남아 있는지를 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단계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적절한 대상 환자군을 통해서 이게 동물에서뿐만이 아니라 환자에서도 원했던 효과를 그대로 나타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후기 이상에서는 어떤 용량을 어떠한 용법으로 주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확전합니다. 많은 숫자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전에 들어왔던 우리 연구했던 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 이상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3상 임상시험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지금까지 축적했던 모든 자료, 데이터, 또 문서를 모아서 한꺼번에 미국 FDA나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규제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나라마다 약간 기간은 다르지만 평균 1년 정도 심의 기간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비로소 그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을 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일반적인 또 어떤 개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허가 의약품 중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에서
뭐 많으면 40%, 5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매년. 근데 이런 비중과 별개로 굉장히 그 진보를 일으켜내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약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계속 바이오 의약품인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할 거니까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플랫폼은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외국계 대형 제약 기업들이 AI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AI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뭐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려는 흐름이 있고 실제 현업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 부분은 그 임상 그 의약품 개발의 가장 초기 단계인 뭐 의약품 설계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뭐 잘 아시는 알파폴드 같이 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거나 혹은 단백질 구조를 주고 우리가 이제 약물로 개발하려는 물질의 화합 구조를 알 때 그게 잘 붙는지 안 붙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다른 신약 개발에 있는 다른 일들에 비해서 비교적 인공지능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실험을 뭐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그 결과로 약물을 이렇게 스크리닝해서 좁혀갔으면 이제는 그 과정을 컴퓨터로 훨씬 대신하고 컴퓨터로 대신하다 보니까 비용도 훨씬 싸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효율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외에도 동물 독성 시험들에 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이상 동물들을 뭐 죽이지 않고 동물들에게 어떤 독성이 가해지는 용량까지 뭐 테스트하지 않고도 이 약물이 어떤 독성을 일으킬지 동물 실험 단계에서 확인하려는 AI 연구들도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명학, 우리가 흔히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지식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물학의 최신 발전 분야에 특히 이제 생명과학 또 생명공학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다루는 다양한 기술 또 이러한 어떤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고요. 그 과정에 또 약동학, 양력학, 또 그다음에 독성학, 그다음에 물성학,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바이오 의약품의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실험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다 꿰야 되고 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단계로 들어오면 이제 환자를 또 이해해야 되고 질병의 경과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의학이나 또 유사 학문에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이제 인공지능까지 하면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 이런 분야도 또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꿰고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어떠한 분야의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계속 끊임없이 동향을 파악하고 그 기술이나 또는 새로운 과학적 진보가 자기 분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태도나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뭐 한두 달만 그냥 좀 이렇게 게으르면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못 쫓아갈 정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찾아 읽고 뭐 100%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자기 분야에 활용해서 연계하는 융합 정신을 갖는 것, 그리고 또 부지런하게 새로운 지견을 찾고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근면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바이오 의약품 하나를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직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경 학문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경제학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생물학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 개발 과정이 굉장히 제한된 비용과 시간 안에서 이 약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하는 결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을 할 때보단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고요.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과학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좀 재미를 느끼고 힘을 느끼시면은 일을 하는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